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자, 교재 63페이지 제3절 취득세 가세 대상인데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읽어는 보셔도 되는데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교재 63페이지. 자, 박스 안에 보시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임목, 강업권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어본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들 중에서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취득세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도 중개업을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취득세 가세 대상 종류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구성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만 보시면 되지 따로 기억할 거 없고 세부 이야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자, 교재 58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교재 58페이지. 자, 지금부터 취득세와 관련해가지고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취득세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가세 관할 납세지를 보셨고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관련 내용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시험에 3, 4년에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론적 이야기는 참고하시되 구체적 이야기들은 설명 이해되면 참고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개인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게 뭐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 이야기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 것들은 개인 공부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개인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시려면은 조금 전에 봤던 취득 개념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 있고 공부상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사실상 취득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은 취득 사실의 등기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5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교재 58페이지 납세 의무자 거기 2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취득 사실을 등기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를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 취득 개념을 가지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구체적 사례별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참고사항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금방 이야기 드렸습니다.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면 참고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개인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교재 59페이지 2번입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 자, 교재 59페이지 주체구조부의 취득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자,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자, 다시 읽어볼게요. 건축물 중에서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워식 부설 주차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저 읽어보고 설명합시다. 자, 그러면 둘째 줄 중간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을 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각종 부대 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다를 때, 자, 일단은 용어 개념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주체구조부가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체구조부입니다. 우리가 건물로서 형체를 유지하려면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 벽이 있어야 되고 포가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뭡니까? 주체구조부예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건물 소유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갑이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은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5층 건물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 합시다.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을 을이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 3층, 4층, 5층에다가 뭘 할 예정이냐면은 우리가 노인 유치원을 개원할 겁니다. 요새 유망 아이템 아닙니까? 노인 유치원. 이름하여 뭡니까? 주간보호센터. 이 주간보호센터, 이게 뭡니까? 노인 유치원입니다. 요새는 아들만 유치원 가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유치원 갑니다. 왜 이게 생겼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집에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봉고차로 모시고 가가지고 놀이하다가 꼭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율동놀이도 하고요. 모래 이런 것도 하고 하여튼 놀이 활동하다가 저녁 때 되면 봉고차로 집에 싹 모시다 줍니다. 유치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 4층, 5층에 노인 유치원 개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단 걸어 올라가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을의 비용 부담으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합시다. 임차인 을의 비용 부담으로. 자,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면은 자, 우리가
포를 해체해야 될 수도 있고요. 기둥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먼저 건축 행위로 이야기하면 대수선 행위입니다. 우리가 공법 시간에 공부한 건축 행위로 이야기하면 대수선 행위예요. 포를 해체하고 기둥을 해체하고 기둥을 옮기고 이런 게 뭡니까? 대수선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강주 취득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건축물을 정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물 가액이 증가되면 건물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간주 취득을 두고 있다고 30분 전에 보신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대수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증가되지요. 네. 그래서 이때 가액 증가분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돈들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갓을 한 자는 임차인 을이고 건물 소유주는 갑아입니까? 이 취득세를 누구에게 부과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요 이야기부터 합시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사례를 던져놔 놓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하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로 구분되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고 답하시면 돼요. 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엘리베이터를 사실상 취득한 자는 갑아입니까? 자, 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건물로서 효용 가치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한번 설치가 이루어지면 수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건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건물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갑이잖아요. 누구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실상 취득한 자를 갑으로 봐요.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돈티리 가지고 가설한 을이 아니고 주체 구조부 취득자, 말 바꾸면 건물 소유주 갑입니다. 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가 이해되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로 참고하시는 거고,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은 건너뛰시고 5월 달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이해되시면 보십시오. 뭐 시험에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면 개인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59페이지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요. 그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갑 소유 A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했는데 을의 비용 부담으로, 그러니까 을의 비용 부담으로 지목을 변경했고 그로 인하여 토지 가액이 증가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됐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자, 지목 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돈 딜이 가지고 지목을 변경시킨 자, 을이 아니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 갑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느낌이 잘 안 오시면 누구 재산 가치가 증가된 겁니까? 소유자 갑의 재산 가치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가액 증가분을 사실상 취득한 자는 을이 아니고 갑 아닙니까? 그래서 지목 변경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지목을 변경시킨 자가 아니고 변경 시점의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교재 61페이지 상속에 따른 취득. 자, 상속에 의한 취득 시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어거지로 기억하지 마시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했을 때 사실상 취득한 자는 누굽니까? 자,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짧게 줄이면 상속인.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인 상속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교재 61페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셋째 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는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읽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정법에 따른 둘째 줄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자 따져봅시다.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동산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조합원. 금방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넷째 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이 아니고 조합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거기 61페이지 배우 61페이지 7번 설명드렸고 62페이지 상속재산 분할 설명드렸고 63페이지 가세대상 종류는 따로 안 봐도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67페이지 취득 개념 1시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71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71페이지. 자, 지금부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많이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취득세 취득 시기와 양도소득세 취득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퉁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방세법에서 취득 시기와 국세 취득 시기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에서 권리변동 시기하고 국세에서 권리변동 시기가 달라요.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명하면서 어디가 다른지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유상승계취득입니다. 자, 유상승계취득. 자,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합시다. 자, 교재 71페이지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취득 시기는 자, 갈로 1번에 자, 갈로 1번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가지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갈로 1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걸 해석하셔야 됩니다. 갈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이 어떤 경우인지.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이 외면 개인간이지요.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한 취득, 공경매에 의한 취득, 이 외의 거래이면 일반 매매 거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71페이지 갈로 2번 이의 갈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을 여러분들은 개인간 일반 매매 거래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간 일반 매매 거래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요게 지방세법 조문에 있는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 취득일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응용된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확보를 하려면은 이렇게 단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법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법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학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흐름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 취득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응용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자요. 우리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하해조서, 인락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재 71페이지 거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3항 판결문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말한다. 그러나 하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자, 오늘 받은 프린터 보십시오. 자, 오늘 받은 프린터 1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받은 프린터 1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오늘 받으신 프린터 1페이지 왼쪽이 취득세 취득식이고 오른쪽이 양도소득세 취득식인데 자, 왼쪽 취득세 취득식이 그 1번 유상승계 취득 거기 2항에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거기 주의사항 2를 보셔야 됩니다. 자, 주의 2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하고 하해 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것,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 우리가 일반적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이 되는 경우 자, 일반적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가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판결문에 기록된 거래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주의 2 하해 조서, 인락 조서 등에 의하여 취득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 지금부터 민법 실력 발휘하십시오.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개인들끼리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해 조서나 인락 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아닙니까? 뭐 1월달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갑하고 을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원 판사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 재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본 재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뭡니까? 일단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조정 단계를 거쳐요. 그 이제 조정 단계를 거치는데 조정 단계에서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본 재판 들어가면 조진답니다. 뭐 조집니까? 뭐 조지냐면은 첫 번째 시간 조집니다. 재판하는데 한 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 6개월. 그 다음에 이거 2심 가고 3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뭡니까? 3년, 5년 걸립니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군청하고 도로공사하고 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이 재판 최종 결과 봤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그 봐요. 시간 조지지요. 그 다음에 뭐 조집니까? 돈 조집니다. 이 소송하는데 5억 들었습니다. 자, 그 봐요. 돈 조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조집니까?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인생도 조집니다. 다행히 저는 이겼습니다. 이겨서 소송 비용 다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얼마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끝난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손해배상을 매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꼴랑 300 받았습니다.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따지고 제 에너지 소비한 거 따지면 손해본 거예요. 물론 이제 소송 비용은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결론은 남은 건 300 남았는데 시간 따지고 이거 따지면 결론 손해본 거예요. 누구 좋은 일만 시켰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은 5억 가져갔잖아요.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뭡니까? 소송을 자꾸 건합니다. 건하죠, 그죠? 왜? 자기들은 손해볼 거 없거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뭡니까? 수임료 받아가잖아요. 이기면 승소비용도 받아가고. 그 변호사들은 무조건 소송을 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실 오픈하면 팔아라고 건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뭐 변호사들 욕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본재판 들어가면 조지니까 말합니까? 웬만하면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하라고 건합니다. 하면서 조정 판결을 내려요. 자, 그런데 갑을 한 명이라도 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본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 갑 또는 을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해가지고 본재판 들어가면 이 재판이 뭡니까? 지루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루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갑하고 을이 지칩니다. 지치면 둘이 뭡니까? 법원 앞에 다방에서 만나가 둘이 뭡니까? 이제 합의를 봅니다. 합의 보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둘이 요리 합의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맞냐고 물어보니까 갑하고 을이 고개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러면 합의 본대로 작성한 판결문이 요게 뭡니까? 하해조서예요. 그러니까 고소인 피고소인이 합의 본대로 작성한 판결문이 하해조서입니다. 그래서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판사가 정한 게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해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자, 봐봐요. 우리가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그러니까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은 개인들끼리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취득 시기를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민법에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법은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사실상 잔금을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취득 시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나중에 지급하느냐는 취득 시기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 시는 사실상 잔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라는 걸 민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거기 주의 3번입니다. 번호가 주의 3번.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의 1번, 2번, 3번을 자, 오늘 받으신 프린터 주의 1번, 2번, 3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1번, 2번은 설명드렸고, 자, 3번 설명드리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 검증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시면 저하고 대화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의 3번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시의 취득 시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 검증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아마 중개사법 시간에 아직 강의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중개사법 끝나고 나서 아마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이 강의가 들어가지 싶은데,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중개 실무 파트에서 공부할 거예요.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잠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갑하고 을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하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공인중개사는 실가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요. 자, 매매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실가 신고하셔야 됩니까? 60일. 지금 현재는 60일. 오늘 현재는 60일입니다. 근데 2월 23일부터 30일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0일로 기억하지 말고 30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10월 30일 시험 보는 날 현재 시행되는 법은 60일이 아니고 30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23일이 안 됐지만 30일로 기억하십시오. 60일은 이제 과거의 역사로 묻힙니다. 2월 23일부터 30일로 바뀌어요. 그래서 31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0일 이내에 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가 신고하면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실가 신고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데, 자, 지금부터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거, 실가 신고하고 실가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실가 신고하고 실가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자, 이거는 실거래 가격을 검증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제가 팁을 드려볼게요. 실가 확인서가 아닙니다. 실가 확인서가 아니고요, 실가 신고 확인서예요. 이름이 그렇잖아요. 실거래 가격 확인서 발급해 준 게 아니라고요. 실거래 가격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게 아니고 실가 신고 확인서 발급해 줬다고요. 실가 신고했다고 신고 확인서 떼준 거예요. 그래서 실가 신고하고 실가 신고 확인서를 실가 신고하고 실가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은 실가 신고 확인서 받은 거지 실거래 가격을 검증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검증합니다. 다 검증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 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이 걸린 사람만 실가 검증 절차에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 거래 건수의 3% 미만만 검증 절차에 들어가고 97% 정도는 검증조차도 안 합니다. 왜? 검증할 인력이 없습니다. 검증할 인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뻥만 때린 거지 실제 검증 안 해요.
실가 신고, 부동산 실거래, 그러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시면 실가 신고 제대로 안 하면 막 처벌하고 뭐 세금 불이익 준다고 막 겁을 쥐고 있는데 그거 다 뻥카 날린 겁니다. 왜? 검증을 안 하는데. 검증할 인력이 없어요. 오늘 수업 마치고 남구청 가가지고 실가 담당 공무원 손들어 보라고 싶으시오. 한 명 손듭니다. 구청에 실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혼자 남구청에 있는 모든 거래 실가 검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뻥카예요. 그러니까 샘플링 해가지고 재수 없이 걸린 것만 검증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검증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운 계약서를 써도 안 걸려요. 근데 일반인들이 다운 계약서는 억지로 겁내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필요하면 다운 계약서 씁니다. 왜? 안 걸리는데. 대신에 심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뭐 한 시가 대비 한 10% 정도. 시가 정도 10% 정도는 다운 계약서도 걸릴 확률 99.9% 없습니다. 왜? 금매면 10%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더 업계약 쓸 수도 있고요. 왜? 매수자가 그 부동산이 너무나 필요하면 시가보다 더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매도자, 매수자가 요구하면 그게 어느 정도 선이면 저는 다운계약 써줍니다. 제가 직접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또 맹세기 또 학원에 세법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다운계약서 써달라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조건을 겁니다. 내가 이래 했을 때 이래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조건 걸어놓고 써줘요. 왜? 그게 저도 좋으니까.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니까요.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여튼 요거 이 말의 의미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검증은 뭐 검증한 거예요? 거래 금액 검증한 겁니다. 거래 금액을 검증한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서 이때 검증은 거래 가액을 검증한 것이지 거래 사실을 검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 가격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거지 거래 사실을 검증한 건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매매가 맞는지 이장 매매인지 허위 매매인지 이중 매매인지 그걸 검증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고 실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는 누구끼리 정한 겁니까? 개인들끼리 정한 거지요. 그래서 거래 사실 자체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객관적이지 아니하니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라 아닙니까? 근데 이 검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객관적인 걸로 착각을 하십니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금액을 검증한 거지 거래를 검증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시면 국수공판법이지 금은 없잖아요. 이 세 군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 경우를 묻고 있는지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를 묻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현행세법상 거래 사실이 객관적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경우를 자 프린트 보십시오.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국, 수, 공, 판, 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법의 유상승계 취득으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 간 일반 매매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 이걸 양도소득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거기 옆집에 자 프린터 옆집에 자 프린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고, 자 갑니다. 우리가 매매 등 유상거래로 양도 취득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양도 취득 시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말 바꾸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 없습니다. 이게 취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취득세는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아니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 없습니다. 요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취득세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느냐,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느냐, 개인 간의 거래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요.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거나 법인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지만, 개인 간 거래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봐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국가로부터 취득했느냐,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느냐, 개인 간 거래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국가에게 팔았느냐, 법인에게 팔았느냐, 개인에게 팔았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양도 취득 시기로 봐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일반 매매 거래로 취득하느냐, 공경매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취득 시기로 보는 잔금 지급일이 달라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일반 매매 거래로 팔았느냐, 공경매로 양도했느냐에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다고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